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중졸 검정고시 과학 빈출족보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역시 생물만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다소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 지난 시간에 다 찝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교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정답 또는 해설 정확하게 읽으셔서 반드시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과학은요, 분명히 100점 맞으실 수 있으십니다. 재밌잖아요. 자, 오늘도 역시 71번부터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까지 힘차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7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내분비샘은, 자, 내분비샘 문제네요. 호르몬이 나오겠군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한다.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요, 좀 재밌는 거는요,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에게도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성들 청소년기, 사춘기 때 여드름 많이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여드름 조금 났었는데요. 테스토스테론 때문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이 사춘기 시절 제2차 성징이 일어날 때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해요.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여학생들에게 테스토스테론이 조금씩 더 평범한 여학생들보다 조금 많이 분비되는 친구들은 여드름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간혹 보면요, 좀 귀여운 얘기인데요. 여학생들한테 그 사춘기 시기에 여기 콧수염이 조금 자란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요,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조금 많이 분비되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친구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성인이 되고 나면요, 이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확 줄어들고요, 확실하게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 나아질 겁니다. 자, 두 번째 힌트도 한번 읽어봐야죠.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 정자를 만든다. 뚜룬. 정자를 만드는 내분비샘 한 개밖에 없죠. 바로 이거 읽으셨으면 바로 답 나오셔야죠. 헷갈려 하시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냥 딱 4번. 마킹 틀리시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이고요.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난소는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내분비샘이고요. 부시는요, 아드레날린. 흥분했을 때 아드레날린 막 팍팍 샘솟잖아요. 막 열 받을 때 우리 막 심장 박동, 심장 터질 것 같이 열 받을 때 가끔 있죠. 선생님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여러 친구들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자의 경우에는요, 혈당량을 조절하는 인슐린, 글루카곤이라는 두 가지 물질의 호르몬이 분비되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2번 문항 볼게요. 임신 과정 중 착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임신 과정, 임신이 되기까지의 과정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용어들 함께 이 보기 읽으면서 찾아나가 볼까요? 자, 1번,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이다. 물론 임신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 바로 수정입니다. 자, 여기서 결합한다는 내용은요, 그냥 예쁘게 붙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결합이라는 거는요, 정자 안에 들어있는 정자핵과 난자 안에 들어있는 난자핵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핵들이 결합해야 수정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난소에서 난자가 방출되는 과정이다. 난소에서 난자가 뿅 하고 방출됩니다. 정자는요, 성인이 되어서 사춘기 시절 때부터 정자가 생성이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난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일정한 그 난자의 개수를 몸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연세 있으신 여성분들 갱년기 왔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갱년기 하면 되게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이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모든 여성들,
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성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난자가 그래서 방출 또는 배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다고 표현한 거 틀립니다. 난자가 배출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배란이라고 합니다. 배란되었다. 배출되었다 난자가. 그죠? 3번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자리를 잡는 현상이다. 그렇죠. 수정된 이 수정란이 자궁까지 와서 자궁 내벽에 막 파고 들어가서 딱 안착을 합니다. 이때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임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경우에 임신되었다고 하느냐?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 현상은 착상입니다. 자궁벽에 수정란이 착상되는 순간 우리는 임신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자궁 속 태아가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엄청 신성한 것이고 우리들이 다 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뭡니까? 출산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태어나는 과정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든 용어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모르면 정말 좀 심하게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태어난 과정이잖아요. 네, 소중한 내가 태어난 과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73번입니다.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생물이 생장한다. 자, 생장하는 것은요, 생식세포 분열이 아닙니다. 무슨 세포 분열입니까? 제 몸체자를 써서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분열할 때 생물이 생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점점 몸집이 커지잖아요. 청소년기가 쑥 크고 그러잖아요. 그때 체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체세포 분열이 이때 왕성하게 일어나야만 키가 쑥 자라는 거예요. 왜요? 세포의 수가 확 늘어나니까. 그런데요, 이 2차 성징 또는 사춘기 시절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체세포 분열이 좀 덜 분열이 되었다. 그러면요, 조금 덜 자랍니다. 그렇죠? 좀 작은 친구들. 자, 2번.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난다. 어머나 세상에. 생식세포는요,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분열입니다. 그런데요,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자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식물만 자손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자손을 만드는 모든 생명체는 생식세포 분열을 합니다. 식물뿐만이 아닙니다. 3번. 두 개의 세포가 결합하여 하나의 세포가 된다. 두 개의 세포가 결합해서 하나의 세포가 되는 것은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3번의 의미는요, 수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 3번은 역시 틀렸습니다. 4번,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맞죠? 바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비교, 이런 문제도 좀 출제가 되니까요. 이거 공부하시면서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몸을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했어요. 뭔가 나누어지네? 뭔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분열한다는 얘기로구만. 근데 뭐가 분열해? 몸을 구성하는 게 나누어져.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몸을 구성하는 게 분열해?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뭔데? 체세포인데. 이 체세포가 분열해? 체세포 분열. 두 번째, 다세포 생물의 경우 분열 결과로 상처가 아물거나 생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막 뛰어가다가 하고 넘어졌어요. 그죠? 무릎이 쫙 까져버렸네. 피가 막 철철 흐릅니다. 그런데 계속 흐릅니까? 아니죠. 일단 피가 먼저 굳어요. 응고작용이 일어난 후에 계속 그냥 피가 굳은 상태로 평생을 삽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중에는 다시 피부로 뒤덮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네, 바로 넘어졌을 때 이 찢어진 공간, 죽은 세포들이에요. 찢어진 공간에 그 세포, 다친 공간의 세포가요, 죽었어요.
다쳤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죽은 세포 대신에 새로운 세포들이 막 나와서 이 피부를 다시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체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시 두 번째 힌트도요. 체세포 분열을 의미하는 힌트가 되겠군요. 지금까지 뭘 지금 쭉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체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답은 3번 체세포 분열입니다. 자, 핵분열은요, 그죠? 체세포 분열이나 생식세포 분열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분열이고요. 염색체 분리는요, 역시 생식세포 분열이나 체세포 분열 모두에게서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중기 단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생식세포 분열은요,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분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람의 염색체입니다. 다른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니까요. 이거 맞추셔야겠죠? 이거 틀리시면 인간이 아닌가요? 자, 1번. 여자의 성염색체는 XY이다. 뚜루루 틀렸죠? XX입니다. 자, 2번. 남녀의 염색체 수는 다르다. 헐, 큰일이네요. 동물들이 같은 종의 동물은 같은 개수의 염색체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요, 다른 종이 됩니다. 우리 참으로 신기한 게 초파리의 염색체 수 있죠? 초파리의 염색체 수와 인간의 염색체 수가 가장 유사하대요. 몇 개 차이 안 난대요. 그 몇 개 차이 때문에 누구는 초파리로 태어나고 누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역시 2번도 틀린 거고요. 3번. 부모로부터 각각 22개씩 물려받았다. 그렇죠. 부모로부터 반반씩 물려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염색체의 개수는요, 몇 개예요? 사람의 염색체의 개수는요, 46개예요. 46개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나하나씩 받겠죠? 반씩 받는 거예요. 몇 개씩? 23개씩 받는 거예요. 각각 받는 것까지는 맞는데 개수가 틀렸군요. 그렇죠. 3번은 틀린 겁니다. 자, 4번. 유전 정보를 가지는 DNA를 포함한다. 그렇죠. 유전 정보를 가지는 DNA를 포함하기 때문에 엄마도 얼핏 닮았고 아빠도 얼핏 닮은 이유가 아빠의 유전 정보를 가진 그 DNA가 반 나한테 들어오고 엄마를 닮은 엄마의 모습을 만들어낸 그 DNA가 나한테 반 들어오기 때문에 왠지 나를 보면 우리 엄마에게서 보이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아빠에게서 보이는 모습도 역시 조금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생물이 생장할 때 몸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라고 했어요. 생물이 생장할 때 몸 크기를 결정하는 거?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땡땡 우유 광고인데요. 땡땡 우유에서 땡땡 우유는 체세포 수까지 생각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광고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체세포 수까지 생각했다고 하지? 저 광고의 의미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우유를 우리는 어린 친구들한테 막 어른들이 먹이잖아요. 우유를 먹어야 된단다. 우유를 먹어야 뭐가 큰다. 키가 큰다 라고 하죠. 키가 큰다라는 거는요, 뭐예요? 생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생장을 많이 하려면요, 체세포가 많이 분열되어야 합니다. 체세포가 많이 분열되면 체세포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체세포의 수가 증가하면 몸집은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키가 클 때 가장 중요한 세포가 뼈세포인데요. 뼈세포의 길이가 짧은 것보다는 길어야 키가 크겠죠. 뼈세포의 개수가 적은 것보다는 많아야 뼈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렇다면 이 우유 광고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체세포 수까지 생각한 땡땡 우유입니다. 그렇죠. 체세포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우유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우유를 마시는 가장 큰 목적이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키가 빨리 그리고 많이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우유를 사다 먹이는 거니까 그런 마케팅 전략을 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76번의 정답도 바로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생물이 생장할 때 몸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체세포 수까지 생각한 우유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뭡니까? 그렇죠. 세포의 수가 많을수록 몸집이 큽니다. 정말 신기하죠? 사람마다 염색체의 수는 같은데 세포의 수는 다릅니다.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의 체세포 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뼈 자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틀린 거죠. 그 다음 세포의 크기는요. 이건 이제 지방세포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지방세포의 경우에는요. 다 개수가 똑같아요. 아기 때부터. 아니 청소년 때부터 비슷해요. 더 많아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근데 선생님 저 청소년 때는요.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갔는데 저 20살 됐는데 지금 20살인데요. 20살인 친구 있을 수 있어요. 20살인데요. 저 그때보다 한 10kg 더 많이 나갔는데요. 몸집이 더 커서 저는 세포가 많아진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지방세포는요, 세포의 개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세포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지방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그 지방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하나하나의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세포 내부에 들어있는 지방을 빼내야 되니까요. 살찐 다음에 살 빼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그죠? 자, 핵의 크기는요. 핵의 크기가 세포마다 다 틀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핵이 포함하고 있는 유전 물질은 다 한 개체의 하나의 세포, 또 다른 세포가 모두 가지고 있는 핵은 다 동일한, 염색 물질은 동일하니까요. 염색체의 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크기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76번 너무 재미있는 문제라서 좀 설명을 오래 해드렸어요. 과학, 이렇게 실생활에서, 심지어 TV에서 나오는 그 광고에서도 우리는 과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이렇게 함께 공부해주세요. 재미있잖아요. 과학은 재미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드디어 예상 문제 19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화이팅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 계속 지금 똑같은 유형 출제되고 있습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다 맞추시는 거죠. 1번부터 갈게요. 감수분열 결과 딸세포 2개가 생긴다. 헉,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세포 하나가 분열되면 무조건 2개가 되는 건데 감수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용어잖아요. 생식세포 분열은 몇 번 분열해요? 여기 써있죠. 2번 분열해요. 딸세포는 그래서요. 한 번 분열할 때 세포 2개가 생긴다면 얘네 한 번 더 분열하죠. 몇 개씩 생겨요? 2개씩 4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려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1번 틀리다고 잡아내셔야 되고요. 2번째, 감수분열은 총 한 번 일어난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한 번만 일어나면 딸세포가 2개예요. 근데 이 2개 한 번 분열해서 2개의 딸세포가 생긴 것이 한 번 더 분열하니까 각각에게서 2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한 번 아니고요.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처음 듣는 분 계시면 안 돼요.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자, 3번. 감수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이다. 맞죠. 이게 용어가 2개예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하고요. 감수분열이라고도 해요. 왜 감수분열이라고 해요, 선생님? 그냥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면 쉬운데? 감수분열은요, 한자어예요. 그래서 감수, 숫자, 무슨 숫자? 염색체 수가 감소하는 분열이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의 대표적인 특징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넣어서 분열의 명칭으로 쓴 거죠. 감수분열. 3번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도 근데 확인해 봐야겠죠. 감수분열 결과 형성된 딸세포의 유전자 개수는 모세포의 유전자 개수와 같다. 세상에, 모세포의 유전자 개수와 같으면 됩니까?
저는요, 제가 만들어지려면 아빠한테서 반, 엄마한테서 반이 와야 되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와 똑같은 유전 물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와 똑같은 유전 물질이 오면 어떻게 나는 2배잖아요, 유전 물질이. 그럼 내가 인간이겠습니까? 염색체의 수가 똑같아야 인간인데, 그쵸? 염색체의 수는 46개여야 합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46개 중에 23개가 와야 되고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46개 중에 23개가 와야 합니다. 즉, 딸세포와 모세포의 유전자 개수는 절반 차이죠. 모세포가 46개라면 딸세포는 23개가 돼야 됩니다. 즉, 4번도 틀린 거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9번 문제 다들 맞추셨으리라 믿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77번입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암석은 드디어 77, 행운의 7인가요? 그쵸? 쌍칠이네요. 자, 행운의 7, 드디어 지구과학 문제 시작이 됐습니다. 해당하는 암석을 찾아내는 문제인데요. 너무 땡큐하게도 힌트를 3개씩이나 줬어요. 3개씩이나 힌트를 줬는데 정답 맞추셔야겠죠. 틀리시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여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만들어진다. 두 번째,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여감삼, 셰일 등이 있다. 자, 일단 여감삼, 셰일 하면 바로 나오는 암석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자, 어쨌든 제가 뭐가 쌓여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쌓인 다음 굳어져. 퇴적되어서 굳어지는 거. 자, 퇴적되어 굳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분명히 퇴적암을 의미하고 있는 힌트인데요.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퇴적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화석. 퇴적되기 때문에요. 퇴적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체, 동물의 사체가 낑겨서 퇴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곤충이 참 슬프게도 막 날아가고 있던 파리 한 마리가 쓱 쓸려 내려오는 뭐 흙이나 진흙에 묻혀버려서 퇴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그죠? 호박벌, 그죠? 자,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역시 퇴적암에 대한 설명이군요. 여감삼 셰일, 여감은 자갈이 쌓여서, 삼은 모래가 쌓여서, 셰일은 진흙이 쌓여서 굳어진 퇴적암이네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를 지칭하고 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77번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갈게요. 78번 문제입니다. 석회암 암지대에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의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지형은, 자, 딱 이것도 역시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공부 안 했는데요. 이 부분만 빼고 다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쵸? 어쩌다가 한 군데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랬다고 해봐요. 그래도 이 문제는 푸셔야 돼요. 왜요? 문제에 답이 다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석회암 지대에서 만들어진 지형이래요. 그럼 일단 뭐가 있겠어요? 석회물질이 들어있을 겁니다. 석회물질, 여기 있네? 답은 4번이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중졸 검정고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정말 다 맞추셔야 됩니다. 아셨죠?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문제를 그러면 풀어볼게요. 자, 석회암지대에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 지하수가요, 이제 지하에 흐르고 있는 아주 쫄쫄쫄쫄 흐르는 지하수가 있어요. 그 쫄쫄쫄쫄 흐르는 지하수에는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녹아있는 뭐 탄산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탄산수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석회암 지대를 쫙 흘러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이산화탄소와 석회암에 들어있는 석회암 지대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요, 탄산,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탄산, 칼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와 반응을 해요. 그죠? 이 석회암지대 이산화탄소,
그렇다면 다시 정확하게 한다면 자, 지하수와 석회암이 만나는데 지하수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요. 여기에 바로 탄산, 칼슘이 함께 녹는 거예요. 얘와 얘가 반응해서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물은요, 석회암을 따라서 흐르면서 이 탄산칼슘이 녹아서, 탄산칼슘은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화학 파트 할 때. 뭐죠? 앙금이에요. 앙금. 이 앙금이 물을 따라 흐르면서 이 석회암 지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탄산칼슘과 지하수가 한 방울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근데 얘 탄산칼슘 뭐라고요? 앙금이라고요. 이렇게 한 방울 맺혀서 그대로 굳어버려요. 앙금이니까. 딱딱하게. 근데 여기 밑에 또 한 방울이 맺혔어요. 또 그대로 굳어버려요. 앙금이니까. 또요. 또 지하수에 의해서 또 한 방울 맺혀요. 한 방울 맺혀요. 그대로 굳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여행 갈 때 석회동굴 많이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렇게 형성된 지형이 석회동굴입니다. 아셨죠? 자, 1번 사구는요, 바람에 의한 거죠.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산 모양으로 형성된 거 사구. 빙태석은요, 빙하에 의한 지형이죠. 유자곡도 역시 빙하에 의한 지형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암석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상당히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그마가 지표에서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다. 자, 마그마가 굳어졌어요. 일단 화성암의 일종이 되겠군요. 자, 사실은 우리 첫 번째 힌트만 보고도 바로 답 나옵니다. 1번 퇴적암이고요. 2번 퇴적암이고요. 3번 퇴적암이고요. 4번 화성암이에요. 우리 1번 힌트만 보고도 바로 답을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내신 분들을 위하여 두 번째도 읽어주자고요. 맞는지 확인도 할 겸. 자, 두 번째,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두운 암석이다. 아,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구나. 제주도에 뭘 만들어 들고 있나요? 돌하르방. 돌하르방 참 신기하죠. 제주도의 독특한 특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돌하르방을 만드는 특수한 암석 때문입니다. 그 까만색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마그마가 급하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현무암이죠? 맞네요. 4번.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0번입니다. 다음 지형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자, 다음 지형들 한번 읽어볼게요. V자국, 선상지, 삼각주. 이거 다 이런 문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종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들이죠. 자, V자국 하면요, 그렇죠, 물의 흐름, 바로 유수죠. 흐를 유, 물 숫자. 그래서 물의 흐름 때문에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지형이고요. 선상지라고 하면요, 역시 유수인데요. 이 선상지는 뭐냐면, 그 높은 곳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잖아요. 물이 내려오는데 그 높이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 높이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 이런 선상지가 형성이 됩니다. 역시 뭐에 의한 지형인가요? 유수에 의한 지형입니다. 삼각주는요, 이제 물이 다 꼭대기에서 물이 쫙 흘러내려와가지고 이 낮은 지형에 퇴적된 물질들 때문에 형성된 그 이렇게 물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낮은 지형에 오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죠. 그때 그 사이에 이런 지형, 퇴적물들이 쌓여서 이런 지형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삼각주라고 하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뭐에 의한 지형인가요? 맞추셔야죠, 여러분. 뭐죠?
그렇죠. 유수에 의한 지형입니다. 자, 빙하에 의한 지형은 U자곡, V자곡 아니고요. U자곡이죠. U자곡, 뭐 빙퇴석,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혼. 이것도 같이 80번 학습하시면서 바로 다음 문제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학습해 보세요. 빙하에 의해선 U자곡이 형성이 되고요. 빙퇴석은 뭐냐면요. 빙하에 의해서 빙하가 쌓여 있는 지형에서 그 빙하가 녹으면서 나타난 그 퇴적층, 거기에 나오는 돌, 그걸 이제 빙퇴석이라고 합니다. 호는요, 그 우리 알프스 산맥의 저 꼭대기에 보면요, 엄청 뾰족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막 산인데 딱 아주 그냥 산이 이렇게 뾰족해요, 끝에가. 근데 여기에 하얗게 눈이 막 쌓여 있어요. 이곳이 바로 뭐예요? 혼이에요. 혼은요, 빙하에 의해서 그 제일 꼭대기층이 이제 침식돼서 뾰족하게 형성된 곳, 그걸 바로 이제 혼이라고 하고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들, 뭐 사구, 그쵸? 뭐 버섯 모양의 버섯바위, 그 다음에 뭐 삼릉석은 능이 세 군데다 이거예요.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세 군데가 깎인 거예요. 이렇게 불면 여기가 깎이고, 이렇게 불면 여기가 깎이고, 이렇게 불면 여기가 깎이고. 삼릉석, 이런 것들이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죠. 자, 지하수에 의해서도 지형들이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지하수는 아래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유수에 의한 지형, 빙하에 의한 지형, 바람에 의한 지형까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파트 이 지형들의 문제 종종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구과학 파트 지형 문제까지 80번 문항 다 잘 풀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지구과학 파트까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유형들이죠. 아주 단순한 유형들이 이렇게 출제되어지고 있으니까요. 학습을 조금 더 철저히 하셔서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힘차게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